네, 그러면 체크포인트 추천주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주 전문가, 김근우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체크포인트부터 확인합니다. 조금 전에 투자 업데이터에서도 보셨겠지만은 지난주 마지막 거래 미국 증시 이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상당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미증시 상승을 이끌어줬던 대장 역할을 해줬던 엔비디아가 자그마치 10%의 급락 움직임을 나타내게 된 건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또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력 워낙에 지난주 마지막 거래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대형 반도체 관련주들이 큰 낙폭을 기록해서 괜찮을까 걱정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요. 김근우 전문가님 분석을 좀 해주세요. 자, 우선은 오늘 장세를 좀 공포에 떨면서 기다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이 뉴욕 증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증시에서도 대부분 주도주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반도체 조정기가 좀 길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지난 금요일 엔비디아가 좀 폭락을 했습니다. 10% 폭락을 하면서 여기에는 엔비디아만 폭락한 게 아니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폭락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이상 좀 꺾였거든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점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와 원인은 어떤 게 있었나 이런 게 중요한 것인데 사실 엔비디아가요. 처음에 이제 꺾일 때를 보게 되면 우리 이런 지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장 시작하자마자 꺾인 게 아니에요. 되게 잘 버텨줬단 말이에요. 다른 종목이 막 꺾일 때. 근데 어느 시점부터 꺾였냐면 전쟁 이슈가 나오고 꺾인 게 아니고 사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연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막 여기저기서 제기가 됐어요. 그때부터 좀 꺾이기 시작해서 강한 하락을 좀 만들어줬고 여기에 사실 이전부터 좀 염려가 되었던 게 TSMC였습니다. TSMC가 사실 실적은 예상치보다 상회하면서 굉장히 잘 나왔는데 시장 성장률이 이제 원래 20% 정도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다음 분기에 그렇게 가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1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을 줄인 거예요. 여기에는 ASML의 실적 발표도 당연히 영향을 미쳤고 AI 칩 자체가 지금 엔비디아가 80% 이상 이제 거의 독점 점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거의 모든 생산을 TSMC가 맡고 있거든요. 그럼 당연하게도 엔비디아가 안 좋은 게 아닌가 하는 또 이야기도 있고 슈퍼마이크론 컴퓨터의 또 급락이 당연히 연계가 되었었는데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잠정 실적을 최근 8분기 중에 7분기 정도를 슈퍼마이크론 컴퓨터 같은 경우는 미리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자신 있다라는 거거든요. 다음에 우리 이 정도는 할 거야. 이 정도는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는데 이번에는 잠정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시장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일단 원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게 좀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제 개인적인 뷰로는 사실 우리는 먼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엔비디아가 이제 주로 하는 건 AI 칩이에요. AI 칩 모멘텀을 받고 있던 게 이제 ASML이라든지 TSMC라든지 슈퍼마이크론 컴퓨터 마찬가지입니다. 슈퍼마이크론 컴퓨터는 또 당연하겠지만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칩과 더 딥하게 연계가 되었으니까요. 그럼 이 급락이 우리에게 그대로 연계가 되려면 우리도 이제 AI 칩단에 연계되어진 이제 강한 모멘텀이 필요한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메모리가 주류다 보니까 HBM 정도가 꼽힙니다. 근데 여기서 다행인 점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 HBM의 작년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HBM 그 자체 모멘텀을 굉장히 많이 탔어요.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디램이라든지 랜드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해주면서 사실 HBM 모멘텀이 조금 죽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좀 더 커버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반도체는 조정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실제로 실적 기대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메모리 반도체 단에 있는 종목들이 좀 더 커질 전망이 많거든요. 그래서 칩단의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조정기가 올 수 있겠다라고 마음에 두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메모리 반도체 쪽의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라면, 조정을 이미 좀 받았고, 여기서 조정이 더 나온다면, 추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이 좀 더 좋겠다라는 의견도 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라고 다 같은 반도체가 아니고, 근래 상당히 강했었던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엔비디아 영향을 받겠지만은, 메모리 반도체, 이쪽 레거시 반도체 관련해서 국내에서 워낙에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쪽 파이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영향이 제한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또 해주시네요.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기술주들의 주춤거리는 모습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증시 불안하다라는 느낌 많이들 받으실 겁니다. 환율도 그렇고요. 거기에 유가라든지 뭐 전체적인 원자재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우려 가운데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 가깝게 급등하는 모습 여러모로 또 우리의 투자자들의 목을 좀 옥죄고 있다라는 느낌 많이들 받으실 텐데 이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자 최현주 전문가님 일단은 이렇게 한 줄로 결론을 내려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금요일 날 시장 굉장히 좀 불안했죠. 뭐 중동발 리스크가 좀 나오면서 코스피 기준으로는 장중에 2,550포인트 근처까지 하락을 했다가 좀 낙폭을 좀 만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 거래대금이 상당히 터졌어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뭐 지지선을 좀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환율 잠시 보시면은 1,300원 후반. 지금 보시면은 네. 뭐 금요일 날 또 상승했다가 윗꼬리는 좀 달렸는데 결국엔 환율의 강세 지금 고환율은 원화 약세는 뭐 금리 인하가 지연될 거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뭐 금리 인하 지연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동발 리스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전쟁에 대한 우려는 신경 쓰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이미 한번 이미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미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이미 뭐 공격을 치고받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잠복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겠고 뭐 이미 노출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쟁발 이슈는 과거에도 보면은 항상 그냥 단기적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빠진 경우에는 빠지는 거는 결국에는 금리 그다음에 뭐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가 좀 안 좋은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금리 같은 경우에도 저는 미국 시장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보면은 저는 지금 이게 상승이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지금 4.6이란 말이에요. 4.6인데 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저번에 작년 10월에 이 갭은 메워야 되거든요. 여기. 그럼 이게 4.8%란 말이에요. 이거는 4.8%는 그냥 기본적으로 저는 여기까지는 간다고 보고 있어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 그런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더 나와서 5%를 갈지 아니면 그냥 갭만 메우고 그냥 떨어질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간다고 보면은 4.8%까지 간다고 보면 아직 한 0.2% 정도 남았거든요. 그럼 미국 시장도 추가적인 조정이 좀 더 있을 것이라고는 보고는 있어요. 하지만은 미국 시장도 조만간에는 단기 지지선을 좀 확보하지 않겠느냐. 4.8% 정도 가면은 좀 그렇게 보고 있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환율 계속적으로 좀 보자고 했는데 뭐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윗꼬리가 좀 달렸어요. 오늘 그런데 이제 환율이 간밤에 이제 역외 환율이 정부 한원에서 좀 개입을 해가지고 한 7원 정도 지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1,374원, 75원 정도로 제가 마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환율이 단기적으로 좀 진정이 되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좀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저는 뭐 지금 얼마 전에 4월 16일 날 환율 1,400원을 여기 찍었는데 여기 찍더라도 뭐 크게 뭐 올라갈 가능성은 저 그렇게 높게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뭐 예전에도 환율에 대해서 뭐 좀 자세히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기준으로 PBR 기준으로 0.94예요. 금요일 날에 한 배가 뭐 적정 주가 수준이라고 본다면은 환율이 그냥 1,300원 정도에서 1,400원 정도, 한 100원 정도 올랐는데 10% 안 올랐죠. 그러면 저는 적정 주가가 PBR 한 배라고 본다면 그냥 10%라고 또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본다면 0.9 PBR. 그러면 그 선이 한 2,50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뭐 2,500 살짝 깨질 수도 있고 아니면 2,500 뭐 초반 2, 30에서 지지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뭐 바닥권은 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여기서 지금 완전히 아직 추세는 코스피가 뭐 추세는 완전히 뭐 거래량 터졌다고 해서 돌아설 거라고 저는 아직 보지는 않아요. 물론 그러면은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은 좀 관망하시고 아니면 난 지금서부터 분할 매수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서부터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는 거는 보고 좋은데 일단은 외인들 같은 경우에 금요일 날에 선물 시장에서 순매도가 17,000계약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등을 지수 낙폭이 상당 부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환매수를 안 했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아랫단에서 외인들은 환매수로 진행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아랫단은 2,550 좀 밑이 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2,500 초반이나 2,400 후반 정도에는 코스피 기준으로는
안정을 찾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코스피가 고점 기록한 게 3월 26일 2779, 근데 2780이라고 볼게요, 러프하게. 그러면 3월 26일날 고점 기록했는데, 예전에는 코스피, 코스닥이 같은 시점에 고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또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좀 따로따로 놀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같은 시점에 3월 26일 날 고점 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코스닥 시장도 같이 움직일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너무 걱정하지 말자. 지금 펀더멘탈적으로 봐서는 뭐 환율 같은 경우에도 과거랑은 좀 제가 좀 틀리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무역 수지도 지금 한 9개월, 8개월 정도 계속 흑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반도체, 자동차, 조선, 뭐 방산 이런 쪽에서 뭐 지금 견인을 해가지고 좀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간밤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뭐 빅테크 이런 주식들은 많이 빠졌지만은 나머지 종목들은 좀 견조했어요. 뭐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상승 종목도 상당히 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뭐 금요일 날에 우리나라 시장, 미국 시장 빠진 거 선반영도 돼 있기 때문에 뭐 너무 오늘 뭐 어떻게 시작할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너무 공포감 가지지 마시고, 일단 뭐 가지고 계신 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비중 조절은 조금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여기서 뭐 할 지점은 아니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슬슬 바닥, 그 이후를 대비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 지금 물론 당장 바닥을 잡겠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당분간은 좀 조정을 더 받을 수 있는데, 그 다음 반등의 기회를 노려서 분할 매수 전략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봐야 될 부분, 계속해서 환율에 포커스 맞춰보겠습니다. 환율이 오를 때 수혜주, 피해주 많이 거론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유통가는 많이 얘기가 되진 않았거든요. 유통 쪽에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유통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여기에 미치는 영향, 김근우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원자재 같은 경우는요, 지금 좀 산별적인 움직임입니다.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또는 지금 또 빠지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원자재 단으로 이제 바라보는 것보다는 달러가 지금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킹달러 상태, 굉장히 강한 강달러 상태, 이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는 게 맞나라는 거를 지금 유통주, 특히 식품이나 이런 종목들 들고 계신 분이 또 꽤나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유업계가 있습니다. 남양유업이라든지 매일유업이라든지 대표적인 게 이제 우유 같은 제품을 만드는 건데, 이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입품이 많아요. 우선 먼저 이걸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수입품이 많으면 손해입니다. 이제 달러가 강할 때는. 또 수출품이 많으면 이익이 커지겠구나,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는 건데, 유업계는 당연하겠지만 이제 수출량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강한 거고, 내수 시장이 강한데 원자재 같은 경우는 수입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좀 약할 겁니다. 실제로 지금 주가가 달러가 조금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점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업계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지점을 좀 유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제일 많이 식품주들 중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신 게 이제 라면 관련 종목일 겁니다. 이제 삼양식품 그리고 농심이 이제 대표적인데, 사실 이쪽은 저는 꽤나 괜찮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특히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요, 전년 기준에서 매출이 1조 2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 중에 8천억이 수출이에요. 그 대부분이 라면 수출인데, 그러니까 전체 매출로 보게 되면 약 70% 정도가 이제 수출 매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주가 자체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고환율 때에 아무래도 수혜주를 꼽을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삼양식품으로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럼 농심은 어떠냐 하면 사실 수출이 삼양식품 정도 되진 않아요. 전체 매출의 한 37% 정도. 물론 매출 파이 자체는 농심이 큽니다. 3조 4천억 정도 되는데 수출이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출이 37% 정도로 삼양식품보다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수혜주로 좀 꼽을 수는 있겠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주가 자체가 삼양식품을 굉장히 지금 고공행진 중이에요. 농심은 아무래도 좀 눌려있는 면이 있다 보니까 순차적인 측면으로 보자라면 다음 순서가 농심이 될 확률이 높겠다. 그래서 수출 중심형인 농심이나 삼양식품은 아무래도 수혜주로 꼽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패션 관련, 특히 원단을 수입하는 쪽 종목들 있잖아요. LF라든지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또 덜어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신데, 이 패션업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면이 다르냐면 거래 자체를 달러로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달러로 거래를 하게 되면 당연하겠지만 달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수가 발생하는 건데, 아무래도 원단을 보통 수입하잖아요, 패션업은. 근데 원단은 대부분 유럽에 수입합니다.
근데 이때 달러로 거래하는 데가 한 반 정도 되고 달러로 거래하지 않고 이제 유로화나 다른 화폐로 거래하는 데가 한 반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선별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패션업 자체가 지금 막 굉장히 호황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달러의 변수에 의해서 예를 들어 가격 변동성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탈출의 기회로도 볼 수 있고 이런 전략을 좀 스탠스를 잡을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원자재는 또 이런데 지금 환율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환율이 유지가 되려면요. 지금 고환율이 유지가 되고 있는 어떤 중점적인 이슈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중동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네, 저는 이제 최원재 전문가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주 중심에 있는 두 축이 이란이랑 이스라엘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이란은 제가 한 3주 연속으로 막 가져와서 이슈를 풀어드렸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냐 하면 이런 측면에 좀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예전에 학창 시절 생각해보면 짝꿍이랑 같이 앉잖아요. 그럼 가운데 이제 선 그어놓지 않습니까? 여기 넘어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넘어오면 한번 찌르고 넘어오면 찌르고 한 요 정도 스탠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이란 이스라엘의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만 해도 전면전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좀 많았다라면 지금은 아무래도 서로 좀 간 정도 보는 느낌? 그리고 사실 이제 정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많이 보게 되면은 요 정도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게 이제 정설입니다. 아무래도 스탠스 자체가 강대강으로 가야 전면전은 안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국지전이라든지 이런 게 펼쳐질 수가 있는데 지금 스탠스가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사실 발을 많이 뺐고요. 우리는 그만 싸우고 싶어. 우리는 그만 싸우고 싶어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금 이란이고 이스라엘은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그래도 우리는 너네 혼내줄 거야? 이런 스탠스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물론 내부에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도 그런 것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발을 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유가 자체는 먼저 반응을 하죠. 빠지고 있습니다. 유가가 빠지게 되면은 유가를 토대로 올라갔던 미국의 국채금리라든지 이런 게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국채금리가 막 위로 튀고 있는 게 이슈의 중심에 있는 게 유가였고 또 하나로 연계지어서 볼 수 있는 게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늦춰진다라는 거잖아요. 이 시기 또한 다시 앞당겨진다라거나 또는 시기가 좀 늦춰지더라도 증시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런 시점이 도래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증시의 지금의 변동성을 너무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통과 셈법이 좀 복잡하네요. 나눠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유업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지만 라면 쪽은 수출 많이 하니까 플러스고 섬유 쪽에서도 또 여러 가지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수입하면은 피해주고 수출을 좀 많이 한다. 그러면 수혜주다. 이렇게 해서 종목을 보실 때 좀 나눠서 선별적으로 대응 전략 세워주시면 좋겠네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후반 우리 증시 크게 밀려날 때도 버텼던 종목군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현대, 기아차 지난 한 주 동안에 비교적 선방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2분기 실적 시즌에 상당히 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반응을 나타낼 것인가? 최현수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실적 시즌인데요. 이번 주에 현대차, 기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대차는 목요일 날 하고 기아는 금요일 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 지금 불안한 장세일수록 결국에는 실적 호전주에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뭐 더군다나 좀 기술주가 불안하다는 분들 같은 경우 오히려 자동차 주식들 같은 경우에 외생 변수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 실적 전망을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1분기 매출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 5%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도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한 4.5%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 한 3%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1분기에 차량 판매가 좀 부진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에는 결국에는 SUV, 제네시스 등 이런 고부가가치 차량이 판매가 증가하면서 실적에 개선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고환율이 여기에 상당 부분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를 한번 잠시 보시면요. 현대차는 금요일날 시장 안 좋았는데도 상승했죠. 기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소폭 하락했고 지금 그렇다고 본다면은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일단 주가는 좀
선제적으로 좀 버티고 있다, 반영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기술주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현대차, 기아 지금 관점에서는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환율 뭐 그렇게 뭐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꺾일 건데,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급격하게 뭐 다시 예전 레벨로 하단으로 돌아갈 것으로는 보고는 있지 않아요. 일단은 그렇다고 본다면 환율이 상당 부분 기아차, 현대 같은 경우에 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체크 포인트 알아봤고요. 오늘의 추천주 넘어가겠습니다. 김근우 전문가님 어떤 종목 알려주시겠어요? 저는 오늘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죠? 비올입니다. 비올. 네. 어떤 부분을 좋게 보시나요? 사실 비올이 당연하겠지만 주가는 결국에는 실적에 수렴한다. 이 이야기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425억 원 정도 매출이 발생했는데 전년 대비하면 36% 증가한 겁니다. 사실 엄청난 성장을 한 거고 거기에다가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좋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올해에는 그보다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하면 사실 이제 비올 같은 경우는 고주파 미용 의료기기를 전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수출 매출로 찍힌 건데 그럼 여기서 사실 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제일 큰 게 이제 미국이고 그다음 브라질, 남미, 그다음 중국입니다. 지금 브라질이랑 중국에 이제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판매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안전도라든지 모든 절차는 다 끝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펌 X라고 해서 고주파 미용 의료기기가 또 들어가게 될 건데 그럼 여기서 지금 매출 성장도가 나오고 있는 거에서 다시 한번 캐파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미용 의료기기들 중에 지금 한 4개 정도 원텍, 뭐 비올, 제이시스 메디카, 뭐 클래시스 얘네들이 실적이 다 좋아요. 아무래도 게다가 지금 고환율인데 수출 중심의 매출이기 때문에 좀 더 매출이 흔히 말해 이제 펌핑이라고 하잖아요.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증시는 이걸 당연히 반응을 할 거고 지금 주가가 약간 조정이 나왔어요. 그럼 저는 매수할 만한 기회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올 종목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격 전략 바로 들어볼게요. 매수가는 오늘 시가 이하에 접근하는 것으로 하고요. 1차 목표가는 11,5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8,500원 잡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최원수 전문가님 추천주도 알아볼까요? 네, 덴티움입니다. 임플란트 업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지금 원가 경쟁력이 좋아가지고 경쟁사 대비 마진율이 지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고성장하는 중국 시장이 지금 그쪽에서 탑티어 기업인데 중국이 이제 고령화가 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임플란트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내수, 그다음에 뭐 유럽 매출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긍정적이고요. 일단은 차트 보시면은 금요일 날에도 뭐 상승했어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바닥이 좀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 매수가는 13만 2천 원에서 13만 2,500원 범위 지정해 드리도록 하고 목표가는 15만 5천 원, 손절가는 11만 8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추천주 색깔이 비슷합니다. 비올, 덴티움 두 종목을 시장을 이겨낼 만한 종목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체크포인트 추천주 알아봤습니다.